금감원에서는 전세 DSR 준비하자는 거거든요. 금융감독원이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서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이런 것들은 DSR 규제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DSR을 산출해가지고 가계대출관리청에서 보겠다. 당장 한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는 아시겠지만 DSR 2단계 시행을 미뤘죠? 그래서 금융위는 지금 DSR을 미루고 금감원은 현장 점검한다니까 이걸 보고 있는 은행들이 갑자기 벙 찐 거예요. 왜 지금 둘이 다른 얘기 하시죠?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가계부채를 둘러싼 그 두 금융부처 F2의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갑자기 감독원에서 가계대출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금감원이 은행에 모든 대출의 DSR을 산정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비즈 얘기였는데 조선비즈에서 기사를 좀 긁어오면은 금감원에서는 전세 DSR 준비하자는 거거든요. 금융감독원이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서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이런 것들은 DSR 규제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DSR을 산출해가지고 가계대출관리청에서 보겠다. 당장 한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7월 3일에 금감원에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17개 은행이 이렇게 했는데 DSR 제도에 예외가 되는 대출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은행은 준비도 싫다는 거예요. 은행은 이런 겁니다. 금감원에서는 DSR 규제 예외가 되는 대출을 모두 포함해서 DSR을 해도 차주 대출 한도에는 영향은 없다. 근데 이거 정확히 파악하자는 의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권은 전 대출 상품에 대해서 DSR 비율을 산정할 경우 대출 심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차주에게 요구해야 하는 등 대출에서 불편이 커진다. 그러니까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하면 대출 한도와 관계없는 소득 자료 등을 고객에게 요청해야 돼서 창구에서 고객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진짜 우리나라 은행 진짜 문제예요, 문제. 이게 진짜 말이야 보말이야. 이거 제주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보말이야. 근데 하여튼 은행 얘기는 차후에 하고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는 아시겠지만 DSR 2단계 시행을 미뤘죠? 그래서 금융위는 지금 DSR을 미루고 금감원은 현장 점검한다니까 이걸 보고 있는 은행들이 갑자기 벙 찐 거예요. 왜 지금 둘이 다른 얘기 하시죠?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융위가 그 DSR 2단계를 미루는 거에 대해서 이미 비주화치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만약에 이렇게 DSR 2단계 밀어버리면 주택시장 과열 갈 수도 있다. 7, 8월 대출 수요 불붙는다. 왜냐면 9월 1일부터 시행인데 2달 동안 밀어주고 지금부터 올라오니까 그런 기사를 쏟아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가계부채보다 부동산 PF가 발등에 불이냐?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로 연기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금융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하니? 막 이랬더니 김지원 금융위원장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선을 쳤는데 그러고 나서 7월 3일 날 17개 은행 간담회 때 이복현 감독원장이 우리 전세도 DSR 합시다. 이주비도 이러면서 그 시스템 짜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행이 갑자기 벙 뜬 거거든요. 6월 25일은 미루셨고 갑자기 7월 3일 날 회의 때는 하자고요 이러면서 벙 뜬 겁니다. 참고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은 지금은 주담대에만 DSR 가상금리,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0.375%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50%가 0.75% 적용하거든요. 금리가 조금 이제 높아지는 그러면서 한도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주담대에도 들어가고요. 이게 DSR 2단계고요. 감독원 얘기는 이게 모든 대출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세 대출이 여기 빠지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중도금도 다 넣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계대출 80%는 DSR 받고 있는데 20에서 25%가 안 받고 있는 대출이니까 그거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관료로서 나올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은행에서는 그럼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막고 있는 거고요. 이 부동산 PF 문제, PF로 약간 얘기가 진화가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9월 1일 기준으로 DSR 2단계를 시행한다는 거의 기저가 PF라면은 PF, 자, 저희 채널을 오래 다뤘어. 22년 10월부터 본격화됐죠. 23년 7월,
이때부터 그냥 정리했으면 돼요. 정리했으면 되는데 이때부터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미루더라고요. 계속 미루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올해 4월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전까지는 안 터뜨리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시장 환경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니까 왜 안 터뜨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총선이 끝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5월 달에 PF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한 걸 보니까 민간이 자율로 정리하래요. 연말까지 PF 정리하는데 자율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율입니다. 3단계, 4단계 평가하고 이런 게. 정부가 PF 정리할 올해 7월부터, 지금 7월 달이죠. 7월부터 이거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DSR을 2단계로 강화해버리면 시장이 죽을까봐 한 2달 정도 미뤄줬다. 이게 시장의 정론입니다. 정론인데, 그럼 PF는 뭘 하고 있느냐? PF. 주택시장에서는 이걸 확인하고 일단 그러니까 PF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왜냐하면은 자율에게 맡겼더니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고요. PF의 그 가파른 정리는 없고, PF를 계속 그냥 소위 허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회사 자펀드 만들어가지고 그 펀드에 대출해주면서 이게 그 프로젝트 사게. 그러니까 그 PF 구조를 한 번 더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PF 시장의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진성 매각 맞아요? 이거 진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형식은 팔고 있는 건데 그냥 제가 다른 어떤 걸 써가지고 파킹해 놓고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PF 대책의 코어는 이거를 시장 제3자 디벨로퍼들한테 팔고 시행 리츠한테 팔고 이러면서 뭐 새로 사업하고 말고 연내까지 하라는 건데 자율로 맡겼죠. 물론 4단계가 되면 정리해야 되지만, 그 정리해야 되는 것도 은행들끼리 10개 이상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각자 품앗이 하듯이 서로 사주면서 서로 파킹하고 서로 그냥 합의해버리면은 그거는 형식은 매각인데 진성 매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은 PF는 안 나오고 있고, PF를 살려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는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PF 조정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정부는 PF라는 카드로 인해서 계속 완화적으로 가겠네? 이런 생각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매매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PF 문제가 있는 지방 사업장이라든가 지방 현장 중심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뭐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냥 서울에 있는 준신축, 수도권에 있는 준신축, 그리고 지방광역시를 가더라도 거기서도 정말 준신축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가계대출만 폭증하니까 그거를 좀 강화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김주현 위원장에서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제 새로 올라오셨죠. 여기 이복현은 검사 출신이시고요. 근데 보면은 이런 현재 감독원이랑 금융위는 여러 가지로 좀 다투고 있는데, 일단 금감원은 상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K밸류업. 근데 아시겠지만 이복현이 주주 포함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자. 우리 주식시장 개판 이유가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에버랜드 사건이었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었습니다. 제가 삼성물산 퇴사한 이유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의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그냥 거기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젊어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그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제일 회의를 느꼈던 것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였어요. 저는 삼성물산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였고, 제일모직은 정말 그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는 회사였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 제일모직에 뭐 삼성그룹에 상표권이 있다는 둥 이러면서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밸류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애널리스트가 그냥 뭐라 그럴까, 올해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5년 차였던 것 같은데, 금감원은 상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필요하다. 근데 재계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든대요. 아니, 주식회사가 주주들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근간을 흔든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이 있어서 국가인데 국민을 괴롭히면 그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걸까요? 진짜 지금 시장 완전 개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이 지경인 거는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법부의 법기술 때문입니다. 법기술. 원래는 그냥 우리나라 상법이나 일본 상법이나 우리나라 여러 법들이 일본에서 벤치마크 했는데 일본에선 이런 이슈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있느냐? 삼성 때문에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때문에 이거를 헐값 발행해가지고 이재용의 승계를 도와줬는데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주주들에게 그 삼성 계열사들의 주주들에게는 이익을 침해했는데 에버랜드엔 좋은 일을 했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니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 이사회 결의를 하고 실권을 만들어서 실권주가 이재용에게 넘어가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양심 선언했고 제가 이게 양심 선언 보고 나서 거의 한 달 있다가 그냥 회사에 사표 내서 2008년 2월에 이제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피도 팔았다 막 이러면서 막 삼성에 헌신했었고요. 그랬는데 이걸로 대법원이 2009년 회사 이익이랑 주주 이익을 별개로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회사 이익이랑 주주 이익을 별개로 구분하고 그 상법의 조문을 분리해서 해석을 한 거죠. 분리해서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가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 대파행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부당합병, 쪼개기 상장 이런 경우에는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망해도 주가가 회사는 아니잖아요. 회사는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뭐 10분의 1 토막이다는 뭘 하든 이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는 그냥 대표이사의 딴따라만 되면 된다고 그냥 법원에서 확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탈한국 주식시장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느낌상 80%는 살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20%의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그런 회사들이 주식으로서 저는 이건 주식으로서 주주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회사는 엄청 중요한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고용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 큰 메리트가 없죠. 주주 이익이 없으니까요. 2015년 선물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정해졌죠. 그래서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오너 일가, 그러니까 그 삼성 일가는 큰 이익을 얻었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은 다 망했잖아요. 이때 연금도 손실을 봤잖아요. 국민연금까지도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합병 취소 소송했지만 패소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돈인데 국민돈도 손실을 봤는데 참 그리고 주주들이 주주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냈는데 주주이익이랑 회사이익은 다르잖아요. 삼성물산 실적이 박살났냐? 뭐 이러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에버랜드 사건 이후에 주주가 아니라 회사를 피해자로 봐야 배임죄 구성에 관해 회사를 어떻게 피해자로 봅니까? 아니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주식시장은 이 사건 이후로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상법 개정하자 뭐냐면은 이사의 그 성실 의무에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가 헛소리하고 엄한 사업하고 막 자꾸 막 문어발식 확장하고 개인 뭐 이런 걸 하면서 주가가 빠질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본이랑 거의 똑같은 상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는 2009년에 그 판결 때문이고 그 판결 전에는 그냥 회사랑 주주는 동일체였어요. 회사 주주 동일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제 생각에는 1000조짜리 판결이에요. 1000조 원짜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쨌든 감독원이 검사 출신 감독원장이긴 한데 어쨌든 금융 관련 시장에 노출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는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면서 이런 멘트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반대쪽에서는 또 신흥 세력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걸 견제하고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위에서 막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데 저는 가계부채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를 이제 지금 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은 가계부채 그 이면에 상법 개정 때문에 지금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이 밑에서 재개하고 지금
감독원 사이드하고 지금 상법 개정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고 이걸로 국회에서 양대 세력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럼 상법 개정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 어느 세력이 더 우세한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주 그 상법 개정이 이사회 의무에서 주주를 위해서 일 안 해도 된다 하면은 그냥 이사하면서 이제 대표이사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우에도 회사가 손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배임 걸릴 일은 없으니까 그 회사가 이제 소송 걸릴 일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